이번 시간은 1단원의 맨 마지막 내용인 대폭발 우주론, 빅뱅 이론이라고도 하죠. 대폭발 우주론과 기본 입장, 자연계의 기본임 또는 자연계의 기본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학년 때 그 공통과학을 배울 때 지구과학 파트에서, 그러니까 공통과학 책 맨 1단원에 지구과학 파트가 나와가지고 이 빅뱅 이론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책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배우고 들었으면 거의 이제 이 단어는 공부를 안 하고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배우지 않고 왔다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수업은 이렇게 물리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언급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폭발 우주론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제 지난 시간까지 아인슈타인 얘기할 때 이제 태양계 내에서 아니면은 뭐 온 우주를 다루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내용으로 진행을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주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 뭔가 좀 거창해 보이지만 그냥 여기도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발견을 했느냐? 이제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했지만,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도플러 효과입니다. 도플러 효과를 가지고 이제 우주에 관찰을 했더니만 뭔가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도플러 효과가 뭐냐? 이 오스트리아의 과학자인 도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찾아낸 현상이었는데요. 간단하게 뭐 어떤 앰뷸런스 차가 뭐 이제 삐뽀삐뽀 하면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어떤 관측자한테, 철수라고 하는 관측자라고 할까요? 관측자한테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접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사이렌 소리가 크게도 들리겠지만 점점 어떤 소리가 들리게 되느냐? 높은 소리가 들리게 돼요. 높은 소리가 들리게 되는 이유는, 소리는 파동의 일종이기 때문에 파동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3단원인가 4단원쯤에 이제 다루게 될 것 같고요. 그때 배우긴 할 테지만, 어쨌든 소리의 이 파동 중에서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짧게 되고, 또는 진동수라고 하는 녀석이 많아져서, 그러면은 이제 사람한테 들리는 음계가 높아지거든요. 높은 소리로 들리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 사이렌을 울리는 차가 관측자한테 멀어지게 된다 그러면 파장은 길어지고 진동수는 작아지기 때문에 소리가 낮은 소리가 들리게 돼요. 낮은 소리. 이게 도플러 효과입니다. 접근을 하면서 파동의 파장하고 진동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접근할 때는 높은 소리, 멀어질 때는 낮은 소리로 들리는 게 소리에 대한 도플러 효과인데, 만약에 이게 빛으로 이제 전환시켜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가만히 정지되었을 때 이 반짝반짝하는 거를 봤을 때 노란색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이때 접근할 때는 파장이 짧아지고 진동수가 많아져요. 그럴 때 소리가 아닌 빛은 어떤 색깔로 보이게 되느냐? 청색 계열로 보이더라 라는 거죠. 즉 원래는 노란색이었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접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청색으로 치우쳐서 청색 계열로 보이더라 해가지고 청색 편의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멀어지게 된다 그러면 마찬가지, 파장이 길어지고 진동수가 작아져서 빛은 노란색이었지만 빨간색 계열로 보이더라, 적색 편의 현상이 나타난다, 빨간색으로 치우쳐서 보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효과를 가지고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를 관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측자가 있는 곳이 지구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우주에 있는 어떠한 은하를 봤는데
정지해 있을 때 은하를 봤더니만 노란색 계열의 스펙트럼이 관측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은하를 다시 뭐 예를 들어서 뭐 10년, 20년 뒤에 다시 이게 관측을 했더니만 원래는 노란색으로 보이던 별빛이 이제 약간 빨간색에 치우쳐서 보이게 된다는 거죠. 적색 편의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은하 말고 이제 다른 은하들도 이 친구 말고 다른 친구들도 다 관측을 했더니만 우주에 있는 모든 은하들이 다 적색 편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적색 편의 현상이 모두 다 일어난다는 소리는 관측자인 지구로부터 이 은하들이 모든 은하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도망가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관측자가 중심이라고 얘기했을 때 기준으로 삼았을 때 모든 우주는 어떻게 되고 있다? 팽창하고 있더라 하는 내용이 이 허블의 법칙입니다. 청색 편의 현상은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된다 그러면 파란색 계열로 치우쳐서 보일 거다라는 뭐 그런 얘기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들은 파장 얘기인데 3, 4단원 때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플러 효과를 가지고 모든 은하가 자기로부터 멀어지니까 우주가 팽창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 은하의 후퇴 속도하고 은하까지의 거리의 관계를 뭔가 다 관측을 해봤더니만 이러한 1차 방정식 꼴에 요 기울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점점점점 찍혀 있는 거는 은하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때 기울기를 봤더니만 이 기울기 값이 계산을 해보면 이때 거리를 r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후퇴 속도니까 v라고 한다 그러면 이 은하까지의 거리는 r분의 v 값이 항상 지금 일정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일정하게. 그래서 이때 값을 함수로 상수라고 하는 상수로 이제 넣을 수가 있는데 h 값이 허블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허블 상수다. 항상 일정 값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허블 상수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고 이 허블 상수 값은 이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뭐 외워야 될 거는 아니고요. 단위 같은 경우는 뭐 은하까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거리는 파색이 3.26강년이잖아요. 3.26강년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멀리 있기 때문에 메가파색 메가가 붙으면은 10의 6제곱 100만 단위인가 그렇죠. 요게 나와 있네요. 10의 6제곱. 그다음에 은하의 후퇴 속도도 너무나 이제 빠르기 때문에 미터 퍼 세크 단위가 아니라 킬로미터 퍼 세크 단위로 다루기 때문에 킬로미터 퍼 메가파섹으로 이렇게 계산한 거죠. 속도 나누기 이게 거리가 되는 거니까요. 단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블 상수 값이 일정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 하는 거를 이제 찾아낸 거고요. 이 기울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기울기의 r분의 v 값을 원래는 속력의 시간분의 거리 해서 하면은 r분의 v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r분의 요거를 다시 안돼 다시 녹음해야 되나? 이거 다 바로 쓸게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하는데 이때 시간하고 속력을 자리를 바꿔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v분의 r이 시간이라고 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v분의 r하고 이 r분의 v는 지금 역수 상태인 거죠. 지금 분자 분모가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r분의 v 값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 t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t라고 하는 거는 우주 나이라고 하고 우주 나이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기울기가 r분의 v인데 r분의 v는 t분의 1로 나타내고 원래 r분의 v는 지금 허블 상수 h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을 갖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t는 우주 나이가 되는 거고요. 약 136억 광년 정도
거고, 다시 이제 허블 상수로 우주 나이를 구한다 그러면, 허블 상수를 역수를 취하게 된다 그러면 우주 나이 t도 계산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r분의 v하고 요 h 관계를 이렇게 분모로 쓰기가 좀 귀찮으니까 v는 hr이라고 해서 이 공식을 허블의 법칙이라 그래요. 허블의 법칙. 뭐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허블 상수는 상수 숫자이기 때문에 뭐 관계식에서 따지진 않고, 멀리 은하까지 길이가 엄청나게 멀게 되면은 더 빠르게 도망가더라, 즉 비례관계 있더라, 속력하고 은하까지 거리는 비례관계 있다, 뭐 이 정도만 아시고 허블의 법칙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하나 빠졌구나. 그 멀리 있는 녀석이 요 공식을 봐가지고 멀리 있는 녀석이 더 빨리 도망간다 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관측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A라고 하는 별이 있고, 이때 관측자는 2m가 이제 떨어져 있고요. B라고 하는 별도 A하고 B까지 2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1초 만에 2배 팽창이 한다 그러면, 1초 만에 2배 팽창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관측자가 여기 있고, 이 A라고 하는 별은 어떻게 되느냐, 2배가 커졌으니까 4m 커지겠죠. 그 다음에 A하고 B까지의 거리도 얼마가 돼야 되냐면 4m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A만 봤을 때 관측자로부터 얼마가 이제 이동했냐면 플러스 2m 이동하게 됐죠. A 같은 경우. 근데 B 같은 경우는 관측자로부터, 원래는 B는 4m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8m 떨어졌잖아요. B는 4m 이동하게 된 거죠. 즉 멀리 있는 녀석이 더 빨리 이동하더라. 같은 시간 동안 2배가 우주가 팽창했을 때 관측자로부터, 기준이 되는 관측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녀석이 훨씬 더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라는 게 허블의 법칙이다 라고 이제 받아들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이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교과서에서도 뭐 재밌는 이야기식으로 다뤄져 있어요. 저는 재밌어요.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 지금은 이제 온 우주가 뭐 은하들이 이렇게 여러 개 아주 멀리 팽창을 하고 있어서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이제 예전 우주들은 팽창하기 전에는 얘네들이 거리들이 가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시간을 되돌리게 된다 그러면 한 점에 모여 있을 거고, 한 점에 모이다 보면은 엄청난 압력하고 밀도를 가지게 됐으니까 마찰도 일어났을 거고, 그래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에너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을 거다 라고 해서 한 점에서 우주가 시작했을 거다라고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 모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빅뱅 이론에 대한 뭔가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고요. 현재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지만 그 우주가 영원히 계속 팽창할지, 열린 우주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팽창하는 우주를 열린 우주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팽창하다가 이제 팽창을 멈추고 팽창을 하지 않는 평평한 우주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팽창하다가 정지하고 난 후에 다시 이제 중력에 의해서 별들끼리, 은하끼리 잡아당겨서 이제 수축을 하게 되는, 팽창 후 작아지는, 수축한다고 할까요? 수축을 하는 닫힌 우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 세 가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교과서에 보면은 임계 밀도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정한 똑같은 공간 내에 별들이 한 5개가 이 정도의 밀도로 되어 있어요. 어떤 정해진 공간 내에 정해진 은하들이 이렇게 있어서 적당하게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는 어떤 기준된 밀도를 임계 밀도라는 이름으로 붙였거든요. 그런데 이 똑같은 공간에 별의 개수가 많지 않으면 밀도가 작잖아요. 서로 작용하는 중력도 작고, 그래서 다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인계 밀도보다 밀도가 작게 되면 더 띄엄띄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팽창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인계 밀도보다 별들이 많아가지고 한 10개 정도 막 엄청나게 더 많이 있게 된다 그러면 밀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빽빽하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들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주가 수축할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닫힌 우주, 요게 열린 우주, 이 인계 밀도 상태가 뭐 평평한 우주, 이런 식으로 우주의 밀도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전혀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아래 방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대폭발 우주론이고, 여러분들은 빅뱅 이론으로 더 많이 들었을 텐데요. 가모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한 내용인데, 이 가모프의 이제 반대 세력인 사람이 이 가모프를 놀리기 위해서 라디오 방송에 나왔다가 무슨 대폭발 우주론이야, 어떻게 한 점에서 빵 터지지, 빅뱅이 일어나지, 막 이렇게 깔깔깔깔 이제 비웃으면서 한 이론인데, 아니, 내용인데, 그때 쓰이는 이 빅뱅이라는 말을 되찾을 만한 내용이 없고, 되게 잘 대폭발 우주론을 잘 설명한 용어였기 때문에 이 빅뱅 이론을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뭐 거창한 내용에 비해서 뭐 언급하고 넘어갈 거는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주 전체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은 없다. 어디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값을 가지고 모든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요 A 지점이 기준을 삼아서 모든 방향으로 우주가 팽창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요 B라고 하는 곳을 기준을 삼게 된다 그러면 이 A도 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방향이 다 멀어지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은 없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급팽창 이론 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교과서, 여기서 제가 이게 실수를 해가지고 요 프린트 내용에 안 넣었거나 이게 편집을 하는 동안에 그때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명할 때 보니까 이제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림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런 종 모양으로 이렇게 우주의 팽창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이게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따로 뭐 링크를 걸어가지고 이제 동영상 같은 걸 좀 이렇게 넣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점이 우주 빅뱅이 일어난 시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약 이제 일어난 지 한 3분 만 동안에 우주가 엄청나게 이제 팽창한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구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급팽창이 되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뭐 엄청난 에너지와 열이 있어서 뭐 그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팽창이 일어난 이론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제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더라, 가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우주에 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처음에 발생했을 때 에너지랑 뭐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 질량이랑 등등등등 다 요 우주에 있는 것들 다 더했더니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와 질량에 비해서 현재 관측되는 게 약 5%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우주 은하들은 서로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율력이 작용해서 이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가속이 되지 않고 수축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가속이 되고 있다는 소리는 잡아당기는 힘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겨내고 팽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에너지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암흑 에너지입니다. 약 73에서 74%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론적으로 얘기되어 있지만 아직 발견되진 않았고요. 또 그다음 질량 값으로도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지만 우주가 설명할 때 성립이 되더라라는 건데, 요거는 22에서 23%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것들이고 아직 관측이 되지 않았어요. 이론 값으로는 꼭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찾아내는 사람들은 당연히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수 있겠죠. 혹시나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하면 한번 더 자세하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모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빅뱅이 일어났을 때, 왜 빅뱅으로 대폭발 우주론으로 지금 현재 우주를 이제 설명을 했냐 해가지고 뭐 그 증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보자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 당시에 빛이라고 하는 녀석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빛이라고 하는 녀석이 빅뱅 당시에는 쿼크라고 하는 녀석하고 아니면 에너지 쿼크도 분해돼서 합쳐지지 못할 당시에 에너지 또는 쿼크, 전자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너무 높아가지고 따로따로 놀던 시대에 당연히 빛도 발생을 했는데 이 전자에 의해서 전자가 너무 많고 공간도 좁다 보니까 이 빛이 전자를 뚫고 나가지 못해서 갇혀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원자 핵하고 이제 팽창을 하다 보면 우주가 팽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움직임이 둔해져서 이 원자 핵하고 전자가 합쳐지면서 원자가 되겠죠. 원자가 됨으로써 이 전자들이 이제 원자 핵에 구속이 되면서 또는 원자에 구속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빛을 더 이상 가둬두지 못하고 이제 원자하고 놀게 되면서 온 우주로 이제 그때서야 이제 빛이 뻗어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 빛이 온 우주로 뻗어나가서 136억 년이 지나고 나서 현재의 모든 우주에도 관측이 돼야 되더라 하는 게 이제 가모프가 이제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때 온 우주로 뻗어나간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고요. 이때 복사라고 하는 거는 모든 전자기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전자기파. 전자기파의 종류는 여러분들도 잘 알죠.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다고 하는데 뭐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마이크로파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이제 관측이 되고 있고요. 뭐 TV에서 다른 채널 돌릴 때 요즘에는 뭐 이게 채널을 돌릴 때 지지직 되는 거를 이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옛날에 이제 다이얼로 돌리게 된다 그러면 막 채널은 잡히지 않고 시끄러운 소리 씩 하는 소리가 화면에도 나오고 소리는 엄청 크게 들려가지고 저게 뭐야 이게 시끄러워 막 이랬었는데 그런 소리가 우주 배경 복사로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온도는 2.7 켈빈 온도이고요. 마이크로파 영역에 속합니다. 나중에 이제 요것도 파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자기파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켈빈 온도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말하는 섭씨 온도에서 켈빈 온도를 273도 절대 온도라고 하는 273도를 더해주게 된다 그러면 이게 켈빈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7 켈빈 온도라고 하는 소리는 얼마냐면 2.71 K라고 할게요. 라는 소리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73을 해서 현재 온 우주의 값은 마이너스 약 270.7도 정도의 엄청나게 추운 왜 C가 안 쓰죠? 추운 우주다. 그래서 우주복을 입고 나가지 못하면 입지 않고 나가게 되면 얼어 죽게 되더라. 뭐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는 윌슨과 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발견했는데요. 뭐 엄청난 크기의 뭔가 안테나를 만들었는데 그때 안테나가 무슨 이런 소라 모양으로 이렇게 뭐 뿔 모양처럼 생기긴 했는데 요게 이제 뭐 있고 그래 못 그리겠다. 나중에 영상으로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원뿔 모양의 어떤 뭐 호루라기 모양처럼 생기기도 했다고 하고 하는데 엄청나게 큰 규모거든요. 사람이 거기에서 막 들어가서 이제 뭐 먼지도 치우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아무튼 요 분들이 찾아내서 노벨 물리학상을 찾아냈고요. 요거 하면서 W맵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설명을 하면 좋은데 다 영상으로 좀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 앞에 장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할게요.
다음은 기본 입자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긴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더 쪼개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물질이 나타나는데 그걸 원자라고 하죠. 정의상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물질, 뭐 입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하나의 원자가 이 원자 핵하고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찾아내게 된 거죠. 이 원자 핵은 플러스를 띠게 되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게 되죠. 이 전자라고 하는 녀석은 너무나 이제 가벼워가지고 더 이상 이제 쪼개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는 표도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제 양성자의 전하량은, 양성자 아직 안 나왔지만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서 뭐 보통 이렇게 전자의 전하량을 얘기를 하죠. 아니면은 그냥 마이너스 2라고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숫자만 얘기할 때는 그냥 마이너스 1만 적도록 할게요. 질량은 전자를 기준으로 이제 전자의 질량이 예를 들어서 1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잠시 뒤에 이제 언급할 양성자, 중성자 뭐 볼게요. 이 원자의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제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되어 있다는 걸 이제 밝히게 된 거죠. 이런 거 밝힐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입자 가속기라고 하는 실험 장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뭐 쉽게 말을 해서 둘레가 막 40km 정도 되는 거니까, 뭐 어느 정도냐면 그 축구 경기장이 막 25개 정도가 이제 연달아 연결되는 둘레 원 모양으로, 아니면은 뭐 40km니까 이렇게 스위스하고 프랑스 경계선에 막 이렇게 땅바닥에 이제 막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없겠죠. 포항에 이제 약 한 110m 정도의 이제 일직선짜리 입자 5개 정도가 있는데, 이제 뭔가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거죠. 뭐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커다란 이제 원형 모양의 튜브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한 군데다가 어떤 물질 같은 거, 입자 같은 걸 놓고 이거를 반대 방향으로 이제 막 몇 바퀴 빛 같은 거를 이제 막 돌려서 에너지를 이제 응축시킨 다음에 얘를 탁 때리게 된다 그러면 얘가 딱 깨지면서 뭐 원자핵도 나오고 양성자도 나오고 중성자도 나오게 되는 거죠. 더 크게 한다 그러면 이 입자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이제 회전시켜 가지고 두 개를 이제 양쪽으로 막 회전시키다가 이제 가운데서 이제 딱 만나게 된다 그러면 더 많이 깨지겠죠. 그때 나오는 파편들이 뭐 양성자, 중성자 뭐 이런 입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게 무엇이다 이제 밝혀내는 게 입자 가속기입니다. 이것도 영상으로도 올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다시 돌아서 원자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재우는 걸 밝혀냈는데, 양성자가 이제 원자핵의 플러스를 가지고 있고 중성자는 정기적인 성질이 있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중성을 띠게 되는 거고요. 이제 과학이 더 발전하다 보니까 거의 양성자고 중성자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이 또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찾아낸 게 이제 쿼크인 거죠. 쿼크의 종류는 6종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아래쪽에서 다루겠지만 쿼크와 다운 쿼크, 샤밍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탑, 바텀 쿼크 뭐 이런 식으로 6종류가 있고, 이렇게 4개의 종류는 자연 상태에서 불안전하기 때문에 금방 이제 소멸되고, 이 두 가지 쿼크와 다운 쿼크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또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쿼크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이 또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이제 신의 입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힉스 입자이고요. 한 2, 3년 전에 요거를 발견하고 노벨상까지 이제 수상을 한 거를 뉴스에서 봤었던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전하량하고 질량 같은 거를 이제 보면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합쳐서 핵이 되기 때문에 무거워요. 그래서 전자의 약 1800배, 얘도 약 1800배 정도 되는 거고,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약간 더 무겁습니다. 그거의 차이점은 이제 쿼크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 먼저 이제 얘는 전하량은 제로고 얘는 플러스 1 되는 걸로 이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커크랑 뭐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이제 원자 요거 하면서 아래쪽에 있는 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수소의 원자 모형 같은 경우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있는 거를 가장 기본 모형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화학 주기율표 할 때 수소는 H로 쓰고, 여기에 양성자의 개수, 여기에 이제 숫자 1 해서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합친 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물질의 종류가 늘어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양성자가 2개가 된다 그러면 H2가 되고 헬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2로 바뀌게 되는 뭐 이런 거 화학 시간에 배웠을 거니까 이렇게만 하고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 양성자에 있는 곳에서 중성자가 하나 더 붙어버리면 이 숫자가 양성자의 개수는 하나지만 중성자의 개수가 늘어서 여기 있는 숫자, 요걸 뭐라 그러지? 질량수라 그러죠. 질량수. 여기는 양자수, 질량수.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한 숫자가 되는 건데, 2가 돼버리게 된다 그러면 그냥 수소보다는 좀 더 무겁잖아요. 그래서 중수소가 되는 거고, 여기에 중성자가 하나 더 붙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삼중수소가 되죠. 수소는 수소인데 약간씩의 성질들은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이러한 관계를 동위원소 관계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본 입자인 커크와 렙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렙톤이라고 하는 거는 경입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경입자, 가벼운 입자다. 근데 이 경입자의 여러 개의 종류 중에서 하나가 전자예요. 그래서 약간 헷갈리다 싶으면 전자가 렙톤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도 물리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제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이제 커크였는데, 양성자는 일단 쓸게요. 오른쪽에다가 양성자는 UUD라고 해서 업커크 2개와 다운커크 하나로 되어 있어요. EUD. 이런 상태로 전하량이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전하량을 갖게 되는 거죠. 중성자 같은 경우는 UDD라고 해서 업커크 하나와 다운커크 2개로 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로 전하량이 제로인 거죠. 그래서 이 2개를 식을 연립하여 풀게 된다 그러면 아래짝에다 써볼게요. D는 플러스 1, 2U, 4D는 제로가 되겠죠. 2배 쓰니까 아래에서 위쪽을 뺄게요. 그렇게 되면 얘는 없어지고, 얘는 3D는 마이너스 1. 따라서 다운커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을 가지게 되는 거고, 요 다운커크를 요따가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대입을 해서 오른쪽으로 넘기게 된다 그러면 이 U는 3분의 4가 되는 거고, 따라서 업커크는 2로 나눠지게 된다 그러면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운커크와 업커크의 전하량이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하는 좀 애매한 숫자로 나오는 거죠. 그때 당시 이것을 커크를 연구한 사람이 자연은 되게 규칙적이기 때문에 뭔가 자연은 자연수로만 이렇게 이루어진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책에서 읽었는데, 근데 이제 막 분수꼴로 나오니까 이제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자기가 실험을 뭔가 잘못했고 실수를 했구나 해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 오류를 밝혀내려고 노력을 했다가 아무래도 안 나오고 계속 요 값만 나오니까 요게 커크 값이더라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고 나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성자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중성자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전하량을 구하는 요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전하량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따져보시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조를 좀 할게요. 물질의 기본 입자는 이제 요 단원을 배우기 전까지는 원자나 전자로 얘기했었는데, 이제 요 단원을 배웠으니까 이제 앞으로 물질의 기본 입자는 커크하고 렙톤이다. 커크는 6종류가 있는데 업, 다운, 샤밍, 스트렌지, 탑, 바텀
그래서 이게 업커크하고 다운커크가 중요하다라고 한 거고요. 렙톤 같은 경우는 경입자인데 여기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자예요. 얘가 전자입니다. 전자. 그 다음에 뮤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뮤온. 그 다음에 타우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타우. 뭐 그리스 용어인지 뭐 아무튼 이렇게 쓰는 것도 좀 특이하죠. 타우니까 약간 T자 형태로 써야 되는 건데 꼬리가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전자 중성미자라는 게 있는데요. 중성미자인데 원래는 이렇게 좀 꼬부라지게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중성미자, 전자 중성미자, 그 다음에 뮤온 중성미자, 그 다음에 타우 중성미자 있는데 어쨌든 요 6가지가 넵톤에 속하고요. 나머지는 다 몰라도 되고 전자가 넵톤에 속하는구나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표로 이렇게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거 떨어져서 생각하시고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거 보고 맥의 입자하고 기본임이 존재하더라, 연관성이 있더라 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기본임은 빅뱅 이론에 의해서 그 우주가 한 점에서 폭발할 당시에 생겨난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력, 그 다음에 강한 핵력, 아유 너무 날렸었다. 강한 핵력, 약한 핵력, 그 다음에 전자기력, 이렇게 4가지가 이제 우주에 존재하는 힘이고 가장 강한 순서로 얘기하면은 강한 핵력이 가장 강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자기력, 세 번째가 약한 핵력, 중력이 가장 작아요. 요 4가지 힘을 아인슈타인은 하나의 공식으로 설명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죽기 전에 그게 이제 대통일장 이론이라고 했는데요. 통일장 이론? 대통일장 이론이라고 했는데 이루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 이제 전자기력에 대해서 좀 배우긴 할 텐데요. 전자기력 할 텐데, 중력을 다룬 만일력하고 전자기력의 공식이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하나의 이론으로 이제 정립이 돼서 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4개의 힘이 다 통일되어 있는 공식으로는 아직 설명이 되지 않고 있구나라는 내용이고, 이 매개입자라는 건 뭐냐면, 이 중력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다른 영향을 끼치게 도와주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중력이 이제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도와주는 입자들이 있어야지만 그 힘이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매개입자라고 합니다. 중력 같은 경우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중력자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중력이 전달될 거다라는 거고, 이 친구도 발견되면 노벨상입니다. 강한 핵력은 글루온이라고 하는 녀석이 입자인데, 이 강한 핵력은 뭐냐면 예를 들어 위에서 양성자 같은 경우 어커크 하게 되면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3분의 2. 얘네들끼리는 인력이 작용하지만 얘네끼리는 척력이 작용할 거예요. 더 크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값을 가지고 얘는 3분의 2니까 어커크가 더 강력한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성자가 만들어지지 않고 뭔가 붕괴되고 그냥 어커크끼리는 이게 막 떠돌아 다녀야 되는데 얘네들이 하나로 뭉쳐줄 수 있게, 중성자도 마찬가지죠. 다운커크들이 도망가지 않고 하나로 뭉쳐줄 수 있게 이제 뭔가 이렇게 압축시켜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만 하더라 하는 게 강한 핵력입니다. 그걸 도와주는 입자가 굴로온이라는 거고요. 얘네들이 이제 뭔가 연관성이 있더라 라는 거만 매칭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한 핵력이라고 하는 녀석은 W 보손이라고 하는 것과 G 보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매개 입자가 되어 있고요. 전자기력은 광자, 빛의 입자가 이제 그런 힘이 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약한 핵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아래쪽에다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 중성자가 붕괴할 때 어떤 외력에 의해서 아니면 입자에 의해서 중성자가 붕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양성자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때 전자라고 하는 것들도 만들어지고
어떤 중성미자 같은 것도 나타나요. 그런데 이러한 붕괴를 베타 붕괴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예전에 이 전자가 무엇인지 몰랐을 때 이게 그냥 이름을 붙였어요. 베타 입자 또는 베타선이라고 얘기했는데 과학이 발전하고 나서 이 베타 입자가 뭐냐 찾아내서 전자였구나라는 걸 찾아내는데 이럴 때 이 중성자가 붕괴되기 전에 이 양성자하고 전자하고 이 중성미자라고 하는 녀석들이 하나로 뭉쳐져 있을 수 있게 도와주는 힘을 약한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도와주는 입자들을 보손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베타 붕괴 뭐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베타 붕괴 내용, 이 약한능력 뭐 이런 거 내용으로 최근에 이제 뭐 모의고사에서 좀 이제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해서 제 1단원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빠진 내용이나 뭐 수업할 때랑 뭐 지금 영상으로 올리는 내용이 약간씩 내용들이 들어간 것도 있는 것 같고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